네, 한 주를 시작하는 월요일이죠. 이슈의 행간을 짚어보고 전망해보는 월요 정치 시간 준비했습니다. 오늘은 최고 조합으로 함께하죠. 최용호 변호사, 고종훈 변호사 나오셨습니다. 두 분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먼저 정세균 총리 이야기 좀 해볼까 하는데요. 그 전에 뭐 이재명 지사가 최근 뭐 독주 체제에 나선 것 아닌가 이런 모양새인데 이게 일시적일지 아니면 이대로 쭉 강세장을 유지할지 두 분은 어떻게 전망하세요? 고종훈 변호사. 예, 제 생각에는 일시적이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 이재명 지사의 장점이라고 하면은 뭐 시원한 언변, 이슈 선점, 뭐 신속한 대응 이런 것들인데 이런 것들이 지금 코로나 시국하고 맞물려서 큰 빛을 발하고 있는 것 같아요. 또 이 지사의 행보가 그 당정청과 호흡을 맞추는 그런 모습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임기 말 국정 운영의 피로감을 느끼는 뭐 그런 분들에게 뭔가 차별성을 보여주는 것 이런 것들이 모두 어우러져서 지지율이 오르는 것이기 때문에 쉽게 떨어지지는 않을 것 같아요. 네, 민주당은 또 호남 지역의 여론 추이세가 중요하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호남에서의 여론 추이, 호남에서의 지지도 이런 것들도 좀 확보해 갈 수 있을까요? 그건 어떻게 보세요, 고종훈 변호사? 뭐 이제 좀 상대적인 거라고 보는데요. 이낙연 대표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그 이낙연 대표가 그래도 대선에서 자신감을 보이는 게 크게 이제 두 가지 지지 세력이 있기 때문이거든요. 그것은 하나는 호남이고 하나는 친문 세력입니다. 그런데 최근 여론조사를 보면 호남과 민주당 지지자들 사이에서도 그 이재명 지사가 이낙연 대표를 앞지르는 모습을 보이고 있어요. 그래서 뭐 행간에서는 이 지사가 이 대표의 정치적 기반을 잠식한 것이 아니냐 이렇게 보시는 분도 계시는데 저는 이렇게 보기에는 좀 시기상조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조금 더 관망을 해봐야 들어요. 된다. 네, 왜 그러냐면 아무래도 호남에서는 호남 대망론이 살아 있어요. 살아 있고 또 이 지사가 그 친문 지지자들에게 그렇게 호감도가 높은 편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재명 지사가 그 대선 후보가 되려면은 호남하고 민주당 지지자들을 확실히 끊어 안아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지금 지지율이 뭐 20%대이기 때문에 뭐 30% 40%까지 올라야 확실하게 그 호남과 민주당 지지자들을 확보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네, 역시 같은 질문을 좀 최용호 변호사께도 드려볼게요. 그러니까 이재명 지사의 지지세 지금 상승세 이대로 쭉 유지할지 또 호남 여론은 어떻게 변해갈지 좀 어떻게 전망하시나요? 먼저 이제 호남 여론부터 말씀드리면 생각보다 호남 분들이 호남 출신에 대해서 극명하게 선호를 했던 적이 별로 없어요. 지난 뭐 대선의 득표율만 따져보더라도 호남 출신이 DJ 이후에는 이제 정동영 지금 뭐 전 의원이 계신데 오히려 이제 뭘 여러 가지 상황이 있겠죠. 그때 당시 대선에 어떤 상황도 있겠지만 여러 가지 상황이 있겠지만 어떻게 보면 가장 낮은 지지를 받았거든요. 그때 네. 1대1 구도에서. 그래서 가만 보면은 그 전후에도 뭐 정세균 뭐 지금 총리도 대선 때 나오셨지만 대선 때 민주당 후보 나오셨지만 뭐 호남에서 막 그렇게 몰표를 받거나 그러지도 네. 않으셨어요. 아마 이제 노무현 대통령이 후보 당시에 하나가 그때 후보와 광주 경선 때 극명하게 드러났지만 호남에서 호남 출신에 대한 이렇게 뭐 묻지마 지지나 우리 지역에 우리 인사를 세워야 된다라는 네. 어떠한 그런 갈망이나 그게 결과로 드러난 적은 사실 생각보다 별로 음. 없다. 그래서 이번에도 저도 좀 유심히 봤던 게 당연히 저는 이낙연 지사 더 높을 줄 알았는데 네. 이낙연 대표가 근데 이번에 지난주 이제 갤럽 그 조사를 보니까 호남에서도 앞질렀더라고요. 32대 29로 갤럽 2월 1주차 조사가 지금 뭐 앞질렀는데 아마 이재명 지사가 제 생각에는 지금 20% 후반대를 지금 하고 있고 전국에서. 네. 근데 30%대를 안착을 하게 되면 기존에 이제 무슨 뭐 일종의 친문 세력과 좋지 않았다. 뭐 좀 아마 민주당 후보로는 힘들지 않을까. 저도 뭐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30%대에 안착을 하게 되면은 대세론이 형성되는 순간 그런 것도 좀 그런 반작용도 좀 힘을 잃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네. 어쨌든 호남 여론이라고 하는 게 지역 출신이라고 해서 무조건 지지하는 것보다는 개혁 세력의 어떤 정체성 뭐 이런 것들을 좀 강조하는 측면들이 있기 때문에 그걸 좀 지켜봐야 된다 이런 말씀이신 것 같은데 자 연결해서 우리 정세균 총리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볼게요. 지난주에 정세균 총리를 지지하는 지지 그룹이죠. 이 싱크탱크가 출범을 했다 이런 소식이 들려왔어요. 고종훈 변호사 혹시 참여하시나요?
아니요, 저는 참여는 안 하는데요. 네. 예, 뭐 신문을 보니까 이제 그저께 정세균 총리의 지지 세력으로 알려진 이제 국민시대가 이제 출범식을 가졌는데요. 뭐 이것을 신호탄으로 해서 정세균 총리가 본격적으로 대권 레이스에 뭐 뛰어든다 이렇게 보시는 분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네. 그 도내 의원들의 행보에도 좀 관심이 쏠리는데요. 지금 참여를 어느 정도나 좀 하고 있습니까? 일단은 뭐 이제 정세균 총리님과 가까운 분들이 계시는데 그분들 이제 확실히 참여한다고 말씀드리기는 좀 어려운 것 같아요. 그리고 개인적인 생각에 지금 대선 앞두고 도내 국회의원들 입장이 굉장히 불편할 것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뭐 한간에는 모 의원은 뭐 누구를 지지한다 이런 얘기들이 많은데 본인들이 이제 그 정치적으로 지지 선언을 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 일도 양단식으로 이제 편가르기 하는 것은 좀 지양을 해야 된다고 보고요. 그리고 아직도 대선이 1년 정도 남았기 때문에 본인들도 당장 쉽게 결단을 못 하시는 그런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네. 지금 아직 그냥 명시적으로 공식적으로 뭐 정세균 지지다. 뭐 이렇게 입장을 드러낸 분은 의원들은 없죠. 없는 예. 상황인 거죠. 예. 네. 없죠. 다소 조심스러운 입장. 네, 이제 그 내부적으로는 어느 정도 음. 편가르가 돼 있긴 한데 그 분들 중에서도 또 방향을 바꾸실 분들도 계시고 그리고 네. 그런 것들이 대외적으로 그 공표되는 것을 굉장히 꺼려들 하시기 때문에 네. 뭐 이렇게 단도직입적으로 말씀을 드리긴 좀 어렵죠. 내부적으로는 편가르기 되긴 돼 있어요. 예, 그렇다고는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최영호 변호사, 예. 정세균 후보의 뭐 이 정도면 뭐 공식 대권 도전 수순이다, 뭐 이렇게 봐도 되는 거죠? 본인이 안 나오시겠다고 네. 하시지 않았나? 하여튼 뭐 저는 당연히 이제 후보 나온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서 네. 예. 그러니까 뭐 대권 도전이라고 하는 형식적인 절차가 남겨져 있을 수 있겠지만 사실상은 대권 도전 행보를 이어가고 있다 네. 이렇게 좀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어쨌든 전북 출신 정세균 후보의 경쟁력 어떻게 좀 평가할 수 있을까요? 뭐 경력이 가장 화려하죠. 뭐 이제 내리 육선 하셨더라고요. 내리 육선 하셨고 여당 대표도 예전에 하셨죠. 15년 전 15년 전쯤에 여당 대표도 2007년에 하셨으니까 여당 대표도 하셨고 국회의장도 하셨고 게다가 뭐 장관 국무총리까지 하셨으니까 대통령 빼곤 뭐 할 수 있는 건 다 해보셨다라고 생각이 들고 그다음 가장 크게 이제 강점으로 뽑는 거는 뭐 온화하고 적이 없다라는 거 뭐 이런 부분들이 있으니까 당연히 지금 일종의 친문이라고 하는 지금 현 대통령 측에서 뚜렷한 대선 주자가 없는 상황에서 뭐 당연히 지금 후보 군으로 국무총리라고 한다면 후보 군으로 오르고 본인도 도전을 해야 되는 상황이라고 보여집니다. 네. 그러면 여권 내에서 유력한 그 경쟁 후보 중에 대권 후보 중에 정세균 후보가 도전한다면, 그러니까 이낙연 지사를 대체하는 후보, 예. 네 그렇게 될 수 있겠느냐라고 하는 것이 관건일 텐데, 근데 정세균 총리 뭐 인지도는 상당히 높잖아요. 말씀하신 것처럼 여러 경력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봤을 때, 근데 대중적 지지도는 여전히 좀 낮은 것 같거든요. 뭐 그 이유는 뭐라고 보세요? 잘 기억을 못 하잖아요. 장관을 했다는 것도 기억을 못 하고 네. 뭐 국무총리를 하시는 것도 사실 본인이 잘하고 있으니까 그럴 수도 있겠는데 일단 본인 자체가 논란도 별로 없으시고 네. 찾아보니까 논란도 별로 없더라고요. 예, 뭐 예전에 무슨 뭐 포스코당 사건이 있긴 한데 뭐 그런 거 외에는 뚜렷한 논란도 별로 없고 본인이 어떠한 막 이슈를 뭐 선점하거나 이런 적도 별로 없으셨던 것 같아요. 굉장히 안정적이고 온화한 건데 네. 뭐 요새 뭐 트렌드가 미국의 바이든이라고 하니까 네. 예, 뭐 트렌드는 또 맞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좀 들고 합니다. 예. 그러니까 대인관계라든지 여러 이슈에 대해서 대단히 좀 원만하다라는 평가를 많이 받고 있는데 이게 장점이기도 하면서 단점이 될 수도 예. 있다. 네, 고정훈 변호사는 어떻게 평가하세요? 뭐 저도 최영호 변호사님 말씀하신 부분에 뭐 동의를 하는데요. 개인적으로 대통령이 되기에는 부족함이 없으신 분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이제 정총님 별명이 미스터 스마일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국민들한테는 굉장히 선하고 좋은 이미지를 주는 것은 사실인데 다만 이미지가 이제 너무 부드럽다 보니까 카리스마가 좀 부족하다 이렇게 보시는 분도 계시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뭐 아마 이런 것들을 의식해서 최근에 대정부 질문에서 센 발언도 하신 것 같긴 한데요. 그런데 이제 개인적인 생각에는 센 발언을 통해서 이제 강한 이미지를 심어주시는 것보다는 보다 선명한 자기만의 어떠한 정치적인 이슈를 선점하고 거기에 비판이 있더라도 쭉 밀고 나가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시는 것이 중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네, 그러니까 목소리만 크다고 능사는 아니고, 그러니까 이슈 자체가 선명해야 된다. 그렇죠. 만약에 정세균 총리가
그러면 좀 생각해 볼 수 있는 선명한 이슈 좀 어떤 것들이 좀 있을까요? 가령 예를 들자면. 최근에 뭐 손실보상제에 대해서도 말씀을 음. 하셨는데 손실보상제는 어떻게 보면은 그 정세균 총리님의 독자적인 어떤 정책 이슈라기보다는 민주당의 어떤 정치적인 이슈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것들과 차별되는 정말 그 민주당 내에서 나오는 정책이 아닌 본인의 개인적인 대통령이 나왔을 때 독자와 브랜드할 수 있는 그런 정책들을 만들어 가지고 그것들을 발표하고 실행시키는 게 중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네. 어떻게 보세요, 최영호 변호사? 뭐 지금 총리잖아요, 현직 총리.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과 각을 세울 수도 없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렇게 원만하고 온화하고 뭐 이런 것에서 카리스마 있는 지도자의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서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 혹시 참모라면 되게 어떻게 주문하시겠어요? 어려워요. 본인의 네. 스타일이 있었기 때문에 스타일을 이렇게 쉽사리 바꾸면 오히려 이게 패착이 되기 쉽거든요. 그리고 지금 근데 좀 거기서도 되게 어렵겠다는 생각이 드는 게 뭐 원만하고 지금 사실은 이게 수성을 하는 입장이라면 본인 스타일대로 꾸준히 가면 되지만 지금 공격을 해야 되는 입장인데 사실은 이제 낮은 지지율에서 올려야 되는 입장인데 이대로 가다가는 그냥 무난하게 지는 거거든요. 네. 근데 본인 강점은 제가 봤을 때 실물 경제인 출신, 기업인 출신이거든요. 그래서 지금까지 해왔던 문재인 정부의 본인도 국무총리까지 했지만 뭐 경제적으로 좀 대안이 될 수 있다. 본인이 사실은 예전부터 대선에 나오면 항상 경제 이슈를 본인이 가져가고 싶어 했고 본인이 자신 있어 하는 분야 중에 하나예요. 그 부분에 대해서 강점과 차별점을 보이지 않는 한 뭐 어렵겠죠. 근데 그게 네. 사실 쉬운 부분은 아니에요. 총리직을 언제까지 유지할 것이냐 이것도 좀 그 관심사잖아요. 두 분이 보시기에는 좀 어떻게 평가하세요? 정세균 총리가 지금 현직 총리이기 때문에 또 코로나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쉽게 그만두다고 하기가 좀 어려울 것 같고 그리고 제가 알기로 지금 정 총리님 후임으로 여성 총리를 물색하고 있는데 쉽지가 않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어떤 분은 뭐 남편이 뭐 반대해서 안 되고 어떤 분 같은 경우는 알고 봤을 때 개인적인 좀 비위가 있어가지고 좀 어렵다고 네. 뭐 그런 소식들이 있기 때문에 코로나가 좀 어느 정도 잠잠해지고 후임자가 물색이 되면 물러나시면 되는데 문제는 민주당 경선이 7월부터 시작이 돼요. 그러니까 네. 얼마 안 남았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굉장히 좀 마음이 급하시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몸풀기에 나선 정세균 총리의 이야기 나눠봤고요. 서울시장 선거 이야기 잠깐 좀 나눠보죠. 초반에 야당의 우세 흐름이 이어지고 있었는데 최근에 박영선 전 장관이 이제 출마를 선언하면서 여야 박빙 구도로 좀 재편되는 모양새예요. 여당 후보로서의 박영선 장관 현 시점에서 최선의 카드라고 생각하시는지 어떠세요, 고정훈 변호사? 뭐 아무래도 최근에 이제 여론조사를 봐야 되는데요. 그 범여권 대 범야권 후보 양자 대결로 봤을 때는 민주당에서는 이제 박영선 후보가 당선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는 그런 여론조사가 있기 때문에 지금은 이제 박영선 전 장관이 후보가 되는 게 이제 맞겠죠. 그런데 아직도 선거가 2달 정도 남아 있으니까 좀 지켜봐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다. 네. 최영호 변호사 혹시 뭐 다른 후보군이 떠오를 가능성이나 이런 건 없을까요? 지금으로서는 이제 좀 어느 정도 정리가 된 것 같고 사실 저는 우상호 의원하고 박영선 장관하고 이렇게 붙으면 사실은 고만고만하게 박빙이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하게 이렇게 좀 네, 차이가 많이 치고 나죠. 나오고 네. 차이가 나온 거 보고 좀 의외다. 그리고 박영선 장관 같은 경우는 문재인 정부 장관도 했지만 사실은 이렇게 아주 그 친문이나 친노로 분류되시는 분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네. 좀 본인이 해왔던 어떠한 좀 예전에 뭐 삼성 저격수랄지 이런 굉장히 야성이 강한 모습과 뭐 장관직을 좀 무난하게 했던 것들이 좀 작용하지 않았나, 좀 안정감이 네. 있다고 보지 않았나 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전에 그리고 박원순 장관 시장이 네. 처음 나왔을 때 민주당 후보로 해서 그 단일화 과정을 해서 했었거든요. 그때 예. 네. 그 지금 여권은 그렇고요. 야권은 안철수 대표의 지지율이 좀 흥미로워요. 계속 이제 다자구도에서 국민의힘 후보들하고 엎치락뒤치락 하고 있고, 근데 또 지난 대선의 데자뷰가 떠오르기도 하고, 어떠세요, 최영원 변호사님? 이 뭐 안철수 후보의 좀 향후 전망이랄까? 제 생각에는 이제 사실 웃기잖아요. 자기가 서울시장 나오겠다고 해놓고 타당에다가 계속 단일화하자, 내가 뭐 어떻게 하자 계속 요구를 하는 모양새였거든요. 사실 안철수 후보는 그랬으면 안 돼요. 본인이
좀 더 지지율이 계속 올라가는 상황에서 오히려 국민의힘에서 본인에게 단일화를 하자고 해야 되는 상황인데 왜냐하면 본인이 지지율이 높이 나왔기 때문에 근데 본인이 높았는데 오히려 계속 좀 구걸하고 애걸하는 모습을 보여서 저는 지지율이 많이 떨어질 거라고 생각했는데 오히려 네. 지금 제 생각보다 안 떨어지고 굳건해요. 그래서 사실 생각보다 재3 후보에 대한 욕구가 좀 많이 있구나. 사실 예 그렇게 지금 드러나고 있구나라는 오히려 그런 생각이 들고 아마 이제 국민의힘이든 안철수 후보든 지금 단일화를 안 하면은 모두 3강에서는 이길 수 없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좀 단일화에 대한 서로 간의 어떠한 그 욕구가 좀 높을 것으로 보이고 단일화까지 무난하게 이루어지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네. 그러니까 안철수 후보의 지지율을 떠받치는 가장 큰 흐름은 기성 정당들, 양대 네. 정당에 대한 불신. 네, 이것들이 자리할 것이다. 네. 고정훈 변호사도 뭐 비슷한 평가하신가요? 아니요, 저는 그 제가 저번 주에 월요 정치에서 안철수 대표가 서울시장 출마 선언을 하기 전에 그때는 지지율이 이제 얼마 안 나왔기 때문에 당연히 단일화를 해가지고 범여권하고 선거를 치를 줄 알았더니 지금 보니까 그게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냐면 안철수 대표가 굉장히 지지율이 많이 나왔기 때문에 만약에 그 당대 당으로 그 단일화를 해가지고 선거를 치러서 안철수 대표가 후보가 된다고 하면은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당이 좀 쪼개질 가능성도 굉장히 있거든요. 그러니까 쪼개진다기보다는 네. 그 안에서 굉장히 좀 내부 분란이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김종인 위원장 입장에서 이건 어떻게 보면 사생결단이에요. 그러니까 국민의당 역시 마찬가지 생각이세요. 그러니까 국민의힘 입장으로서는 국민의당 후보인 안철수 후보가 만약에 단일 후보로 선정이 되면 상당히 좀 곤란한 상황이 발생을 한 거잖아요. 아니 뭐 당연히 곤란하겠죠. 이게 이기면 좋은 네. 거고 지면 안 좋은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어쨌든 방법이 없잖아요. 단일화로 지금. 갈 수밖에 없을 것이다. 그리고 네. 계속 안철수 의원도 단일화하자고 하고 김종인 지금 비대위원장도 알겠다고 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럼 네. 사실 지금 단일화는 예정된 수순이죠. 고정훈 변호사는 쉽지는 않을 것이다. 네, 쉽지는 네. 않을 것 같아요. 국민의힘으로서 당이 혹시라도 지게 될 경우에 네네. 당이 쪼개질지도 모르는 그런 상황을 감수하겠느냐? 그렇죠. 네. 그리고 대선에서의 그 안철수 대표의 지분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아무래도 조심스러울 수밖에 없어요. 알겠습니다. 자, 서울시장 선거까지 이야기를 해봤는데 월요 정치 좀 마무리하기 전에 주말 사이에 법무부가요 이성윤 유임, 한동훈 복귀 불가를 핵심으로 하는 인사를 했어요. 이를 두고 윤석열 총장 패싱이냐 아니냐 논란인데 뭐 정부여당과 검찰 간 갈등 계속될까요? 두 분 어떻게 보세요, 최영호 변호사? 아니 뭐 이게 뭐 하루 이틀 된 문제도 아니고 매번 그러니까 이제 뭐 별일이 아닌 것 같아요. 사실 이 정권 들어서 행해진 사실 되게 특이한 사례인데 지금 이게 마치 이제 관례처럼 굳어져 버리니까 사실 뭐 충격적이지도 않고 뭐 그냥 뉴스도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은 드는데 저도 이제 좀 한번 꼼꼼히보다는 그냥 다시 한번 검찰청법을 봤어요. 이게 2004년도에 개정이 된 건데 검사와 임명 및 보직은 법무장관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행한다. 이 경우 법무부 장관은 검찰총장의 의견을 들어 검사의 보직을 제청한다 해서 검찰총장의 의견을 들어 검사의 보직을 제청한다가 사실은 이게 2004년도에 들어온 조항이에요. 그 전에는 당연히 이제 법무부 장관에게 외형적인 건 주되 뭐 내부적으로 했지만 이 내부적인 권한에 대해서는 명시적으로 한 거거든요. 그래서 검찰총장이 검사의 어떠한 그 통수권자로서 검찰 통수권자로서 뭐 인사나 이런 데에서 전적으로 뭐 형식적으로는 법무부 장관을 거친다고 하지만 네. 이제 이 협의라는 어떠한 과정을 당연히 거쳤었던 거거든요. 근데 뭐 이걸 이제 박범계 장관은 이제 네. 뭐 무슨 협의권이냐 그냥 내가 의견을 듣기만 하면 된다 네. 라는 식으로 지금 굉장히 가볍게 얘기하긴 했는데 그동안 그러지 않았거든요. 왜냐하면 이게 모르겠어요. 이제 지금은 우리가 정의이고 우리가 옳은 일을 하기 때문에 윤석열이 나쁜 놈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인사를 우리가 좀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겠지만 사실은 이런 조항이 있고 이런 의견 제청권이 있고 협의권이라고까지 봤던 거는 사실 좀 정치적 외압으로부터 검찰이 얼마나 자유롭느냐 이 문제였기 때문이거든요. 그러니까 박범계 장관 체제에서도 이전에 추미애 장관 시절의 흐름 이것과 달라지지 않을 것이다. 좀 이렇게 안 달라졌고 네. 지금 뭐 똑같이 하고 있잖아요. 알겠습니다. 자, 고정훈 변호사는 어떻게 보세요? 그 본질은 그 정부가 윤 총장을 신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대로 두면은 윤 총장이 이제 본인의 세력으로 다시 검찰을 장악하고 정부 입장에서 봤을 때는 정부에게 불리한 그런 편향된 수사를 할 우려가 있다 이렇게 보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아마 윤 총장이 그 임기가 끝날 때까지 그 갈등이 계속될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네, 기존의 구도가 그대로 이어지는 셈이네요. 그렇죠. 예. 네, 알겠습니다. 자, 월요 정치 오늘 대권 몸풀기에 나선 정세균 총리 이야기 그리고 서울시장 후보군 지지세 흐름 법무부의 검찰 인사까지 짚어봤습니다. 최고조합 최용호 변호사 고종훈 변호사였네요. 두 분 고맙습니다. 예, 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